어머님이 입원하시고 나니 제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 시중을 들어야 했거든요. 어머니는 얼마 전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자고 하시더군요. 당신 이따 어머니한테 갈 거지? 네, 가봐야죠. 나 없으면 어머니 혼자 화장실 가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걸요. 어머니 때문에 당신 고생이 많네. 고생은요. 거동이 불편하시니 어머님이 제일 고생하시죠. 고마워 여보. 그런데 어머니 간호 당신만 하지 말고 재수 씨도 오라고 그래. 재수 씨랑 교대로 하면 당신 덜 힘들고 좋잖아. 아우, 동서는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카페 일만으로도 바쁠 텐데 어떻게 그래요? 형준이 있잖아. 형준이가 잠시 보면 되지.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일 핑계로 나 몰라라 하면 되겠어? 당신도 참. 동서가 언제 나 몰라라 했다고 그래요? 어머님 어떠신지 나한테 매일 전화한다고요. 전화만 하면 뭐래? 병실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데. 아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형준이 그 녀석한테 전화해야겠다. 당신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그러다 괜히 동서랑 내 사이만 틀어진다고요. 하여튼 당신은 마음이 너무 고와서 탈이라니까. 다른 집은 큰 며느리가 손아래 며느리들 군기 잡고 그런다던데. 아우, 요즘 그런 집이 어딨어요. 그러다간 집안이 두 쪽 난다고요. 사실 남편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동서가 어머님 병실에 온 건 수술하시던 날을 제외하면 두세 번에 불과했으니까요. 그것도 첫 주에 잠시 얼굴을 비추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화로 안부만 물을 뿐 오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카페 일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형님 어쩌죠? 알바하던 학생이 갑자기 말도 없이 그만뒀어요. 한창 바쁠 때라 제가 가게를 비울 수가 없네요. 그래, 어머님은 내가 챙길 테니 동서는 일 봐. 죄송해요, 형님. 그날은 동서가 병원에 가 있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아침 설거지를 막 끝냈는데 전화가 왔더군요. 전 밀린 집안일 하려던 계획을 접고 불이 나게 어머님 병실로 달려갔었습니다. 그리곤 곧 알바생을 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소식은 없었고요. 동서는 전화로 어머님의 안부만 물을 뿐 병실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님,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 얘기론 다음 주쯤 퇴원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아, 다행이네요. 어머님 시중 드시느라 형님이 정말 고생 많으세요. 처음엔 카페 일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3주 정도 지나니 동서가 괘씸해지더군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예뻐하던 둘째 며느리가 오지 않는데도 찾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어머니 심심하시죠? 동서 오라고 해서 셋이 오랜만에 수다라도 떨까요? 아니다. 둘째 오라고 할 거 없다. 바쁜데 뭐하러 여길 와? 이상한 건 서방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서는 얼굴 보기가 힘들었지만 서방님은 남편보다 자주 시어머니를 보러 왔거든요. 엄마, 제가 쿠키 구워왔어요. 이거 이번에 새로 내놓는 메뉴거든요. 엄마가 가장 먼저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달달하고 상큼하니 맛이 좋구나. 정말요? 형수님도 드셔보세요. 어머, 쿠키 안에 오렌지가 들어있네요? 서방님, 이 쿠키 대박 나겠는데요?
위식과 두 분이 그렇게 평을 해주시니 감이 좋습니다. 엄마, 이거 선주가 연구한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그래? 둘째가 빵이며 쿠키 만드는 데는 재주가 있지. 전 왜 동서가 직접 쿠키를 들고 오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전에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면 꼭 동서가 가져와서 맛을 보여줬었거든요. 서방님, 근데 동서는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알바생은 아직도 못 구하신 거예요? 네? 그게 마음에 드는 친구를 찾기가 힘드네요. 그럼 서방님이 가게를 보고 동서가 어머님께 오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병간호하기 싫어서 그런 데는 괜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어머님이 한 달 가까이 누워 계시는데 며느리가 돼서 자주는 아니라도 한 번씩은 와야죠. 그쵸, 형수님. 서방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따지지는 않았어요. 평소엔 서방님도 그렇고 동서도 어머님을 무척 잘 섬겼거든요. 제가 손윗사람이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를 먼저 만난 사람은 동서였습니다. 지금 서방님과 동서가 운영하는 카페가 원래 시어머님이 하시던 가게였어요. 사장은 어머님이었지만 물론 그때도 서방님이 전반적인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말이죠. 동서는 그때 카페 직원으로 취직을 했었고요. 서방님께 바리스타 일을 배우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전 두 사람이 한창 연애 중일 때 남편을 만났고 장남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먼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방님과 동서는 1년 뒤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주. 웨딩드레스를 입으니 너무 곱구나. 손녀가 따로 없어. 시어머니는 동서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어머님 얘기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동서의 결혼 준비도 시어머니가 도맡아 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죄송하긴. 내 딸이 없어서 그런지 너 혼수 준비하다 보니 꼭 네가 내 딸 같아서 좋구나. 솔직히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친정엄마와 딸 같았거든요. 어머니, 동서만 너무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저 섭섭해요. 그래서 이런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는 말씀하셨어요. 아가, 선주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도와줄 사람이 없잖니. 너도 해봐서 알겠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엄마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든.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고 나니 이것저것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그럴 땐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풀곤 했었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 엄마 곁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친정엄마에 대한 마음이 더 애틋해졌었어요. 선주씨, 준비하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언니다 생각하고 언제든 얘기해. 그래서 저도 동서에게 친언니 같은 형님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동서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결혼 후에는 동생처럼 잘 따르더군요. 형님, 오늘 많이 바쁘세요? 글쎄, 오전에 수영 갔다 오고 나면 오후엔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럼 오후에 카페로 오실래요? 제가 연구해서 개발한 빵맛 보여드릴게요. 정말? 동서가 새로 개발한 레시피야? 네, 어머님도 오신다고 했으니 나중에 봬요. 동서는 커피와 빵을 단짝이라면서 제과 제빵사 자격증을 따더니 자기만의 빵맛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로 빵을 만들 때마다 저와 어머니를 불러 먼저 시식하도록 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형님, 맛 괜찮아요? 동서, 이거 무슨 맛이야? 맛이 좀 오묘한데? 어머니는 어떠세요? 선주야, 난 지난번 그 빵 맛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래요, 어머니? 형님, 맛이 완전 별로예요? 아니, 별로인 건 아닌데. 글쎄, 딱 끌리는 맛은 아니네. 아이, 고봐, 내가 뭐랬어. 비율이 안 맞다고 했지? 오빠,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어머니와 저에겐 동서가 새롭게 개발한 빵과 쿠키를 시식하는 게 일종의 재미였습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던 동서는 어느 순간 기가 막힌 빵의 맛을 내놓더군요. 동서, 이 빵 뭐야?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맛있어? 정말요, 형님? 그래, 별로 달지 않으면서도 고소한 게 내 입에도 딱이구나. 어머니, 진짜죠? 진짜 맛있으신 거죠? 동서가 연구해서 새롭게 내놓은 빵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쿠키까지 인기를 끌면서 커피와 함께 디저트 맛집으로 소문이 나더군요. 둘째 때문에 우리 카페가 아주 유명해졌어. 이젠 내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은 카페 소유권을 서방님께 넘겼고요. 두 사람은 열심히 운영을 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어머님께도 더 잘했죠. 그래서 더 동서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서를 찾지 않는 시어머니도 이상했고 말이죠. 동서, 내일 어머님 퇴원하시는 거 알지? 네, 형님. 아무리 바빠도 내일은 병원에 와야 하지 않겠어? 안 그래도 직원들에게 부탁해놨어요. 내일은 제가 꼭 갈게요. 그래. 그럼 내일 병원에서 보자. 늦지 말고 와. 사실 어머님은 동서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내일 퇴원한다고 하니 좋으시죠? 그래. 병원에만 있으니 어찌나 갑갑하던지. 내일 퇴원이라고 하니 날아갈 것 같구나. 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고생 많으셨죠. 참, 내일은 동서도 오라고 할게요. 어머님 퇴원하시는데 와 봐야죠. 아니다, 첫째야. 그럴 필요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은 바빠서 못 왔다고 쳐도 내일은 와야죠. 아니죠, 안 된다니까. 은수애미야. 둘째 절대 같이 오면 안 된다. 알겠지? 어머님답지 않게 완강하다는 생각을 잠시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를 부르지 말까라고 주저하기도 했는데요. 도리가 아니라는 마음이 들더군요. 어쩌면 어머님이 마음이 상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 그렇게 딸처럼 아꼈는데 동서가 얼굴도 제대로 안 비쳤잖아. 맞아. 어머니가 화가 나서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 전 그럴수록 더 동서가 오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전화를 해서 꼭 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던 겁니다. 다음 날 동서는 제 시간에 맞춰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아니지, 둘째니가 여길 왜 온 거야? 동서가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몹시 당황하셨습니다. 어머니, 왜라뇨? 어머니 퇴원하시는데 당연히 와야죠. 맞아요, 어머니.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못 온 것도 죄송한데 퇴원하실 때라도 와서 어머님 얼굴 뵈야죠. 가자. 어서 여기서 나가자고. 갑자기 어머님이 동서의 손을 잡으며 병실을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의 행동에 동서도 저도 당황했죠.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은수애미야, 네가 짐 좀 챙겨라. 선주야, 넌 나랑 빨리 나가자.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님의 행동에 의아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건너편 침대 환자더군요. 가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 인사를 하려는데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동서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환자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말리는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더군요. 아, 동서, 무슨 일이야? 진정해. 진정 좀 하라고. 놓으란 말이야. 만류하는 제 손을 뿌리치고 동서는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동서! 동서! 뒤따라 나갔지만 저 멀리 뛰어가 버리는 동서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에 홀로 계신 어머님부터 진정시켜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놀란 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침착하시더군요. 짐 마저 챙기거라. 집에 가자. 어머니는 병실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과한 뒤 말없이 병실을 나오셨습니다. 전 어머니 말씀을 어기고 동서를 부른 게 너무나 후회가 됐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가 동서 못 오게 하라고 하셨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경과가 좋긴 했지만 아직은 일상생활이 불편하실 것 같아 시어머니는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시기로 했죠. 집에 도착해 자리를 봐드린 뒤 어머님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영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 뒤 몇 번이나 연락했지만 동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은 커피와 관련된 세미나 때문에 출장 중이어서 상황을 알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은수애미야, 아까는 많이 놀랐지? 네, 어머니. 놀란 건 맞지만 동서가 더 걱정이에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네요. 에휴, 그럴 거다. 둘째, 아마 충격이 컸을 거야. 어머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 충격이 컸을 거라뇨. 너도 봤지? 내 건너편에 있던 여자. 네, 알죠. 교통사고로 허리 수술하셨다면서요. 시어머니보다는 조금 젊은 나이인 것 같았습니다.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수술을 했다고 했는데요. 가족이 멀리서 살고 있어서였는지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요. 간병인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전 어머님 드시라고 사온 간식을 병실 환자분들과 나누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고맙긴요. 잘 드시고 빨리 나와서 얼른 퇴원하셔야죠. 시어머니는 누구와도 잘 지내시는 무던하신 성격이라 병실 환자와 보호자들하고도 금방 친해지셨어요. 하지만 유독 그분하고는 왠지 거리를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별로 유심히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내 건너편에 있던 환자. 그 여자가 선주 엄마다. 네? 동서 엄마라고요? 동서 친정엄마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지. 친엄마는 선주 어릴 때 죽었고 그 여잔 계모야. 치, 하필이면 그 여자가 내가 있는 병실로 들어올 게 뭐람. 어머님이 입원하신 일주일 뒤
그녀가 어머님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선주 계모는 내 얼굴을 몰라. 나만 그날 우연히 보게 됐지. 동서가 카페에 취업한 지 3년 정도 됐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카페로 동서 계모가 찾아왔었다고 해요. 넌 네 아버지가 죽은 줄도 모르고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죽다니요. 네 아버지 1달 전에 세상 떠났어. 죽을 땐 그래도 지 새끼라고 널 찾더구나.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데요? 갑자기 왜 돌아가셨냐고요? 왜? 아버지가 죽었다니까 이제 좀 반성이 돼? 독한 것. 네 아버지 네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너 독립하겠다고 집 나가고 난 뒤 맨날 술 퍼마시다가 간암 걸린 거라고.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아, 내가 네 아버지 병간호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딸 하나 있는 건 독립하겠다고 집 나가서 연락이 없지. 네 아버진 아파서 죽겠다고 하지. 동서 계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동서의 마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푸념만 늘어놓았다고 해요. 그러더니 결국 동서에게 재산 포기각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 병원비로 다 쓰고 몇 푼 남아있지도 않아. 앞으로 나도 살아야 할 것 아니니? 그래서 지금 나보고 이 각서에 사인하라는 거예요? 얘 좀 봐. 눈 똑바로 치켜들고 사람 보는 버릇은 여전하구나?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너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이런 불편한 일로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잖아? 그리고 네 아버지 병수발 내가 다 든 거 생각하면 이 정도 양보는 하는 게 맞지? 그날 동서는 눈물이 나려는 걸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재산 포기각서에 사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인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찾아올 게 분명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사인을 하면서 다시는, 아니 죽을 때까지 계모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요. 됐죠?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예, 선주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우연이라도 서로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하자. 계모는 일어서면서 쪽지 한 장을 동서 앞에 던지듯 주고 갔다고 합니다. 자, 네 아버지 묻힌 납골당 주소. 그래도 한 번은 가서 인사해야 하지 않겠소? 계모가 나가자마자 동서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마침 월말이라 회계 정리 때문에 카페에 나와 계셨던 시어머니는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셨다고 해요. 서방님도 함께 말이죠. 어머님, 그래서 퇴원할 때 동서 못 오게 하려고 하신 거군요. 그래, 넌 서운했겠지만 둘째 병실에 못 오게 한 것도 다 그 여자 때문이었어. 내가 형준이한테 귀띔을 했거든. 그제야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일이 바쁘다면서 동서는 오지 않는데 서방님은 자주 병문안을 오는 게 이상하다고 했었잖아요. 어머님이 동서를 찾지 않는 것도 말이죠. 오늘 계모라는 여자랑 마주쳐서 동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어요. 어머니. 그래, 그랬을 거야. 그 여자 선주한테 참 모질게 했었거든. 아, 오죽하면 그 순한 애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겠니? 계모가 카페로 찾아와서 아버지의 죽음을 전한 그날, 시어머니는 동서로부터 어린 시절 얘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진 그 후로 한동안 술만 드셨죠. 유독 사이가 좋았던 탓에 동서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녁 대신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술에 취하면 아내를 찾다가 울며 잠들었다고 해요. 여보,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해? 나랑 선주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것도 슬픈데 아버지까지 술에 절어 살자 동서는 마음 둘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밥도 자신이 해먹고 학교 준비물도 알아서 혼자 해결해야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동서의 사정을 알게 된 담임 선생님께서 동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선주 아버님이시죠. 예, 그런데 누구시죠? 저 선주 담임입니다. 선주 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학교로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딸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제야 홀로 남겨진 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주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선주 생각을 못했구나. 아버지는 술을 절제하기 시작했고요. 집안일도 하면서 동서를 돌봤다고 합니다. 아빠, 나 이번에 성적 우수상 받았어요. 이야, 우리 딸 대단한데? 뭐 먹고 싶어?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빠, 맛있는 거 말고요. 나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어디? 우리 딸이 가고 싶다는데 가야지. 선주야, 어디 가고 싶은데? 나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 엄마 보러 가요. 동서의 말에 아버진 어린 딸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중학교 입학식을 앞둔 어느 날 낯선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 동서에게 인사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선주야, 인사해. 앞으로 우리랑 같이 살게 될 새엄마야. 그렇게 계모는 동서와 함께 살게 됐는데요. 처음엔 상냥하게 대하던 계모가 어느 날부터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주야, 중학생이면 네 빨래 정도는 네가 해야지. 설거지는 기본이었고요. 빨래며 청소, 집안일을 시키더니 나중엔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준비물 사야 하는데 10,000원만 주세요. 예, 저가 뭐니? 엄마라고 해야지. 엄마 해봐. 동서는 차마 엄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얘 좀 봐. 끝까지 엄마라는 말을 하지 않네. 나 돈 없다. 네 아빠한테 얘기해. 동서 아버지와 계모는 싸움도 잦았다고 합니다. 당신 결혼식은 근사하게 올려준다면서. 근데 왜 아직 말이 없어?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 선주가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럼 나 당신 딸 밥 해주라고 여기 데려다 놓은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서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적응? 당신 딸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선주한테서 금방 엄마라는 말이 나오겠어? 남편과 싸운 다음 날이면 계모는 그 화풀이를 오롯이 동서에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술에 취해 있는 날도 있었다고 해요. 야, 넌 내가 웃음냐? 웃음냐고! 계모는 온갖 트집을 잡아 동서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동서는 집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성적도 당연히 떨어졌죠. 야, 너 이거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아우, 부끄러워라.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 계모가 미우니 아버지도 덩달아 싫어졌다고 합니다. 왜 저런 여자를 새엄마라고 데리고 왔나 싶어 아버지와의 사이도 점점 벌어졌다고 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동서는 20살이 되는 날
바로 독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루도 계모와는 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방과 후 또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다고 하죠. 너 요즘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니? 밤마다 늦는 걸 보니 싹수가 노란데? 그러니까 피는 못 속인다니까. 네? 피는 못 속인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툭하면 트집을 잡던 계모가 친엄마 험담까지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무런 근거 없이 말입니다. 다른 건 참아 넘겨도 계모 입에서 엄마 얘기가 나오는 건 죽기보다 싫었다고 하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네 엄마 욕하는 것 같아 듣기 싫어? 말 그대로야. 어쩜 하는 짓이 네 엄마 그대로인지. 뭐라고요? 당장 그 말 취소 못해요? 아니 애가 버릇없이 어디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어른을 노려봐? 죽은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당신이 우리 엄마에 대해서 뭘 안다고. 당장 취소해요. 취소하라고요. 뭐? 당신? 이제 아주 막 나가는구나. 그래도 내가 네 엄마인데. 엄마한테 당신이라니. 당신이 왜 내 엄마야? 나 당신 같은 사람 엄마로 둔 적 없어. 당신 내 엄마 아니라고. 그래, 이제야 본심이 나오는구나. 이게 그동안 키워주는 애는 모르고 누구한테 패악질이야? 우리 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빨리 취소하라고. 취소해.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같은 애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동서는 그날 계모에게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계모는 그동안 쌓인 분풀이를 하듯 마구 때렸다고 해요. 울음이 터지려는 걸 동서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고 합니다. 이 독한 기집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래도 본이 안 풀렸는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까지 던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독립하겠다는 동서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딸딸하더니 당신 꼴 좋네요. 결국 당신이 싫어서 집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나는 엄마 취급도 안 했었던 거고. 선주야, 독립을 하겠다니. 대학은 어쩌려고? 저 대학 갈 마음 없어요. 어차피 제 성적으로 갈 대학도 없고요. 주제 파악은 빨라서 좋구나. 대학을 가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게 되면 또 그 집에 남아 계모를 계속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바로 포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빠가, 선주야, 아빠가 미안하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알바로 모은 돈과 아빠가 계모 몰래 보태준 돈으로 동서는 작은 원룸 하나를 얻었다고 합니다. 전월세 원룸이었어요. 아르바이트로 월세를 내고 생활하면서 적금도 들었다고 하죠. 그러다 시어머니와 서방님이 운영하던 카페에 직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왔는데 첫인상이 수수한 게 마음에 들더라고. 손님한테도 친절하고 잘 웃길래 그런 아픔이 있으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그날 어머님께 자신이 자라온 환경을 얘기하면서 동서는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동서의 얘기를 들으며 시어머니도 눈물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날 어머님이 동서를 데리고 동서 아버지가 묻히신 납골당에 함께 갔었다고 해요. 아버지 사진 앞에서 동서는 또 펑펑 울었다고 하더군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동서는 집을 나온 후 2년 동안은 아버지에게 가끔 연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명절 즈음과 생신 때는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계모가 동서가 일하던 곳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너 이러려고 집 나가겠다고 한 거지? 나 엿먹이려고 그런 거지? 어쩜 네 아빠랑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너희 모녀 때문에 내 팔자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라고. 계모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요. 그 일로 인해 동서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고 하죠. 자신 때문에 더 분란만 일어난다 싶었던 겁니다. 선주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 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탓하는 동서를 시어머니는 그저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동서가 살아온 환경도 기구하고 딸을 그리워했을 아버지도 안 됐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아침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어제는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니야, 어머님께 얘기 들었어. 동서는 바로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님께도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하면서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동서의 얼굴이 까칠했습니다.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웠겠죠. 에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길래 아유 하루새 이렇게 얼굴이 상했을까? 어머님은 동서의 등을 토닥여 주시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저 그 여자가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용서가 되겠니? 괜찮아. 억지로 용서할 필요 없다. 동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서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프더군요. 동서, 어제부터 한 끼도 안 먹었지. 내가 죽 끓여놨어. 이리 와서 먹고 가. 동서는 식탁에 앉아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왜? 못 먹겠어? 다른 거 해줄까? 아니에요, 형님. 저 형님 끓여주시는 죽 좋아하잖아요. 마지못해 몇 숟가락 뜨더군요. 그래, 먹어야 힘이 나지. 미워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먹고 우리 바람이라도 쐬러 갈까? 그날은 마침 카페 정기 휴무일이었습니다.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고 동서와 전 드라이브도 할 겸 서울 근교로 향했어요. 동서, 나 동서한테 우리 아버지 얘기한 적 없지? 나 사실 아버지 많이 미워하면서 자랐어. 형님이요? 전혀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겠지. 나 아버지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한 적이 없거든. 그 일도 잘 몰라? 아버진 탁구공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 가족들이 늘 전전긍긍해야만 했어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 한없이 잘해주다가도 조금만 틀어지면 불같이 화를 내곤 했죠. 뭐야? 그래서 지금 내 잘못이라는 소리야? 아유, 당신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치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응, 그래. 당신 잘났어. 내가 아주 똑똑한 마누라를 줬구만. 아버지는 절대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억지를 부리다가 안 되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해요. 네? 백이면 백, 엄마가 용서를 빌어야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성질을 고스란히 부렸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과일 가게를 하셨는데요. 손님이 조금만 기분을 상하게 해도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가격을 속이기라도 했다는 거야? 아니지.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마트에선 10,000원에 5개 하던데 여기 왜 4개냐고 물었을 뿐이잖아요. 그게 그거지. 그럼 마트 가요. 마트 가서 사라고. 치, 아유, 그것 좀 물어봤다고 화를 내면 어디 장사하겠어요? 내가 장사를 하든 말든 당신이 뭔 상관이야? 근데 아저씨, 아까부터 왜 반말을 하고 그래요? 무식하다고 티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뭐?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무식하다고? 너 말 다 했어? 아니, 말 다 안 했다. 손님한테 반말 찍찍 하는데 그게 무식한 거지. 무식한 사람한테 무식하다고 한 게 뭐 잘못됐어? 결국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고요.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겨우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일로 한동안 가게엔 손님 발길이 뜸했어요. 당신 그 성질 좀 죽여요. 이러다 우리 망하겠어요. 아버지도 당신의 잘못이라는 걸 아시는지 한동안 풀이 죽어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과일 가게에 손님이 다시 드나들기 시작하자 아버지 성질도 살아나더군요. 사실 우리 과일 가게는 품질 좋고 맛 좋은 과일만 팔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또 엄마가 워낙 친절했던 탓에 단골 손님도 많았어요. 나 아줌마 있는 집 밖에서 살핀 다음에 들어온다니까. 이러면서 과일을 사가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버지 분위기가 어떤지 눈치를 본다는 손님도 있었는데요. 기분이 좋은 날은 아버지가 덤으로 덥석 얹어주는 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유, 사장님 완전 기분 파라니까. 그치, 지난번에는 귤 10,000원어치를 거저 주더라니까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의 선심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동네에서 인심을 잃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엄마 생각이었고요. 걸핏하면 손님과 싸우는 아빠 때문에 전 친구들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대부분 같은 동네에 살았던 탓에 다들 우리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한두 번은 봤었기 때문입니다. 수미야, 너 지금 가게 안 가봐도 돼?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저를 불러내서는 다급한 얼굴로 얘기하더군요. 왜? 가게 앞에서 우리 아빠가 또 누구랑 싸우고 있었니? 어? 너 알고 있었어? 우리 아빠가 손님이랑 싸우는 거 어디 한두 번이야. 신경 꺼. 들어가서 공부나 하자. 동서가 계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면 전 아빠를 벗어나기 위해서 악착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는 게 집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형님한테 그런 아픔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전 형님이 양가 부모 밑에서 그늘 없이 자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척 하려고 노력 많이 했지. 동서, 내가 왜 그이랑 결혼했는지 알아? 우리 아빠랑 성격이 완전히 반대라서야. 그이 웬만한 일에는 화내는 법이 없잖아. 그렇죠. 저 지금까지 아주버님이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남편은 아버지와 달리 감정의 폭이 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잘 내지도 않았지만 기쁜 일이 생겨도 덤덤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었죠. 때때론 그런 점이 재미가 없다 싶다가도 아버지를 떠올리면 곧 생각이 달라졌어요. 남편의 그런 성격이 저에겐 안정감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흔히들 결혼하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거야 나처럼 상처가 깊지 않은 사람들 얘기고. 사실 나 아직도 아버지 용서가 안 돼.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나마 신라처럼 이어지던 부녀관계가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엔 툭 끊겨버린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버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잖아. 나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서 잠깐 얼굴만 보고 그냥 나와. 아버지 얼굴 보면 옛날 일이 자꾸 생각나서 괴롭더라고. 어차피 날 잘 알아보지도 못하시지만 말이야. 오히려 저보다 남편이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뵀습니다. 전 그런 남편이 한편으론 고마웠죠. 그러니까 동서, 자책하지 말라고. 난 친아빠인데도 용서가 안 되는데 동서는 오죽하겠어? 동서는 말이 없더군요. 나 아버지 얘기 절대 안 하는데 동서한테 털어놓으니까 그래도 좀 후련하네. 형님, 우리 이왕 나온 김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쏠게요. 그럴까? 오늘은 동서한테 맛있는 것 좀 얻어먹어볼까?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동질감 때문이었을까요? 동서와 저는 한층 더 깊은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동서도 저도 웃고 떠들면서 가족 때문에 받았던 상처의 짐을 내려놓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요. 며칠 후 계모가 또 카페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서방님? 그 여자가 동서를 찾아왔다고요? 서방님으로부터 계모가 동서를 찾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는 전 불이 나게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 여자는 동서와 서방님 앞에서 울고 있더군요. 미안하다, 선주야. 내가 너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 그때는 그냥 네가 믿기만 하더라고. 왜 미워했던 거예요? 내가 당신 친딸이 아니라서? 아니야. 그래서가 아니야. 선준이가 죽은 네 엄마를 쏙 빼닮았더라고. 뭐라고요? 내가 엄마를 닮아서 미워했다고요? 그래, 넌 이해하지 못하겠지. 근데 네 아버지 술만 마시면 죽은 네 엄마만 찾았어. 난 안중에도 없었다고. 동서를 키우겠다고 먼저 제안한 건 계모였다고 합니다. 회사 근처에서 식당 일을 하던 계모는 혼자 자주 와서 술을 마시던 동서 아버지가 마음에 들었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마저 빼앗긴 터라 동서를 키우며 정착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모의 마음과는 달리 동서 아버지는 죽은 아내를 잊지 못했다고 하죠. 살림을 합치고도 술만 마시면 아내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고 해요. 네 엄마 이름 부르면서 울 때마다 내 마음이 어땠겠니? 나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거든. 하루는 또 술 마시고 들어와선 네 엄마 이름 부르면서 사진을 꺼내는데 글쎄 사진 속 네 엄마 얼굴이 바로 선주 너였다니까.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동서가 눈엣 가시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게다가 넌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지. 사춘기가 되면서 말수도 줄지. 나 정말 외롭더라고. 아니, 그게 지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주에게 상처를 준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동서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요. 옆에 있던 서방님이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래요. 변명같이 들리겠죠. 아니, 지금 와서 그런 얘기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들 아무 소용없어요.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 그렇겠지. 그래도 나 너한테 꼭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왜요? 왜 이제 와서 용서를 비는 건데요?
죽을 날이라도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동안 지은 죄 면죄부라도 받아야겠다 싶었어요? 아니야, 그런 거. 나 교통사고 당했었잖아. 그때 다들 어렵다고 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헛살았다 싶더라고. 특히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는 후회가 컸었어. 동서의 새엄마는 병실에 누워 참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들 가족들이 찾아와 안부를 물으며 걱정하는데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니 처량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됐던 거죠. 나 용서할 수 없는 거 알아? 내가 어떻게 너한테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겠니? 그래도 한 번은 꼭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용기 내서 널 찾아온 거야. 계모가 돌아간 뒤 동서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더군요. 형수님, 선주 괜찮겠죠? 그럼요, 서방님. 동서 단단한 사람이에요. 잘 털고 일어날 거예요.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님이 걱정돼 집에 가려는데 동서가 절 찾더군요. 형님, 저 오늘 술 한 잔 사주세요. 어? 지금? 그래요, 형수님. 엄마한테는 제가 가볼 테니까 선주랑 둘이 데이트하고 오세요. 동서와 전 근처의 펍에 들어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동서 덕분에 내가 이런 데를 다 와보네. 호프집에 온 게 몇 년 만인지 몰라. 형님. 그래, 편하게 얘기해. 우리끼리 못할 얘기가 어딨어? 저 아까 그 여자 얘기 듣는데 이해가 좀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던데? 우리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해도 동서한테 심하게 했던 걸 다 합리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건 그렇죠. 그리고 전 아빠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었어요. 아빠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왔길래 엄마는 잊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빠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그땐 동서도 어렸잖아. 네, 그렇죠. 엄마 잃은 아빠 마음도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아내 마음도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죠. 동서와 헤어지고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동서가 계모를 용서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보, 사랑하는 내 남편? 뭐야? 당신 많이 취한 거야? 재수 씨랑 둘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마신 거야? 취하긴 나 얼마 안 마셨어요. 딱 기분 좋은 정도? 아유, 술 냄새. 기분 좋을 정도로만 마신 게 아닌데? 에이, 당신 아내 말 못 믿어요? 아니다. 오랜만에 우리들이 한잔하는 건 어때요? 아이고, 당신 이미 많이 취했어? 아니야, 나 하나도 안 취했어요. 여보, 우리 2차 가자, 응? 술을 마셨다는 말에 남편이 절 데리러 왔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차창을 열고 창밖을 보다 보니 술이 좀 깨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왜? 속이 안 좋아? 잠시 차 세울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시간 내서 아버지 보러 갈까? 갑자기 아빠가 보고 싶네? 그래? 보고 싶으면 가야지. 이번 주말에 바로 가자고.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늘 남편 손에 끌려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가곤 했는데요. 제가 먼저 아버지에게 가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남편과 전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요양원은 서울 근교 한적한 곳에 있었거든요. 병실에 들어서니 막 목욕을 끝내셨는지 말끔한 얼굴의 아버지가 절 반겼습니다. 하지만 절 알아보지는 못하셨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오시고. 아버진 저희가 준비해간 간식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전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 손이 소뚜껑처럼 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주름진 손에 뼈만 앙상하게 남았더군요. 아빠, 저랑 산책하실래요? 아이고, 산책 좋지요.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꽃도 보고. 우리 딸이 나랑 산책하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아버진 모든 걸 잊어버리신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라져가는 기억 저편에 행복했던 추억 한 조각은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듯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걸 전 무척 좋아했었거든요. 동네 곳곳을 구경하며 구름도 보고 길가의 핀 꽃들도 보면서 마냥 행복해했던 추억을 저 역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오랜만에 산책 나오니까 좋으시죠? 그럼요. 고맙습니다. 아버진 연신 제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산책 후엔 피곤하신지 곧 잠이 드셨는데요. 잠이 든 아버지를 두고 병실을 나오려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미야. 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진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꿈결에 제 이름을 부르신 것일 수도 있고요.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아버지와 저의 화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보, 고마워. 고맙긴. 앞으로는 우리 자주 아버님 뵈러 오자고. 남편의 말에 저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서는 그 이후 계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상처 때문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제 추측인데 더 이상 떠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미 용서했으니 말입니다. 형님, 내일 요양원 가신다면서요? 바람도 쐴 겸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동서가 같이 간다고? 그럼 나야 좋지. 운전은 제가 할게요. 대신 점심은 형님이 맛있는 걸로 사주세요. 동서는 아침 일찍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드리려고 특별히 만들었다면서 빵과 쿠키를 잔뜩 챙겨왔더군요.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겠는데? 동서가 만든 빵, 줄 안 서고는 못 사 먹잖아. 형님, 알아주시니 고맙네요. 게다가 제가 고급 재료만 사용해서 특별히 만든 디저트라고요. 비가 온 다음 날이어서인지 하늘이 유독 파랗더라고요. 어머, 하늘 좀 봐. 형님, 어쩜 하늘이 저렇게 새파래요? 날씨가 좋으니 꼭 소풍 가는 것 같네요. 그러게, 비 온 뒤라서 그런지 미세먼지 하나 없네. 형님, 그러고 보면 자연이나 인생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비 온 뒤 하늘이 더 파래지잖아요. 공기도 맑아지고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비가 내리고 바람 불 땐 힘들지만 그 비바람이 우리 삶의 찌꺼기를 훨훨 날려버려서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 동서, 이번 일 겪으면서 득도한 것 같아? 그런가요, 형님? 동서 말이 맞다 싶었습니다. 태풍이 들이닥칠 때는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 태풍 때문에
바다가 건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서도 그렇고 저 역시 태풍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고 나니 마음이 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삶의 짐도 가벼워지고 말이죠. 그래서 내 상처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부모의 아픔도 보이고요. 또 누군가의 상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젠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듬으면서 살아야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아버지께 다녀오며 동서와 전 함께 그런 다짐도 했습니다. 우리같이 성장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기회가 되면 돌보자고 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